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기에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어정민이고요. 저희 종합반 그리고 새로 오셨거나 지금 저희가 2기 시작하면서 기출문제 분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첫 회고요. 지난 우리 2주 조금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서로 말씀드렸던 밀렸던 거 부분을 좀 해결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켰으면 정말 박수인데 또 아시잖아요. 또 다 지키면 어떻게 또 흘러가겠습니까? 지금 놓쳤던 부분들 2기가 짧죠. 예. 지금 7회 동안 기출문제 중심으로 저희 열심히 할 거고 나머지 부분이 혹시 밀렸다라고 하면 아직 저에게 시간이 있으니까요. 너무 조급함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2기 운영 방안을 조금 1, 2분 조금 더 말해보면요. 저희 그 강의 계획서 강의 진도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강의 진도표 보시면 일단 2기는 보시다시피 논점 18개로 진행될 겁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건요. 저희 종합반 기준으로 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10회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2회 남았네요. 10회 기준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여기에다 기출을 넣은 거는 복습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출 한 번 보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복습의 의미를 두고 7회에 보시면 논점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 분석처럼 다 짚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 방향 선상이 기출문제쯤에 와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개별 진도도 같이 가면 시너지 효과가 날 거예요. 그래서 종합반 기준으로는 복습의 의미를 좀 두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요. 따로 그 문제까지는 나가지 않고 자료는 지금 보시다시피 문제랑 답 그리고 해당 논점에 해당하는 문제들 있죠. 예, 대표 문제 그리고 약간의 변형이나 추가 문제를 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 기출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근데 오늘 1회차라서 좀 그런 게 있고요. 2회차부터는 약간의 변형 또는 예상 문제들이 섞일 거예요. 그리고 종합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썼던 문제들은 반드시 한두 문제 이상은 똑같이 내도록 해서 이번에는 잘 쓰셔야죠. 그죠? 단과에서는 못 썼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GS 스터디에서는 좀 잘 써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복기 한 번만 더 말씀드리죠. 자, 2기에는 기출 중심으로 하시되 예, 그래도 중심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 있죠. 제 기본서 기준으로 계속 업데이트 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모든 문제를 좀 보는 걸로 짧은 시간이지만 자료 활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문제 한번 보시면요. 문제를 한번 이렇게 두 쪽에 이어지는데 한번 쭉 보실까요? 제가 기출을 정리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요. 첫 번째는 뭐 사례도 뭐든 다 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유형을 좀 유형하면 일단 1번급으로는 제일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례형의 40번 문제고 33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굉장하게 어떻게 단문형으로 심플하게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40점 문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종별과 유형 너무 쉽잖아요. 이거 예, 단문형으로 그리고 얘는 단일 개념으로 물었어요. 또는 얘는 다개념으로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제 4개의 구조를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문제 3번 보시죠. 실무 기준 나왔습니다. 얘는 우리가 소설을 쓸래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규정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직업윤리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총론에 있는 직업윤리 내용이긴 하지만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써야 되기 때문에 3번은 약간의 실무형으로 여기다 계속 배치하려고 하고 마지막은 약술형이라고 해서요. 뭐 여기 주제는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약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시사적인 것을 이렇게 가벼운 배점으로 내거나 아니면 오늘은 조금 그 성격에는 좀 맞지 않지만 이렇게 총론이나 33회 요게 맞았죠. 33회처럼 총론이나 저희 강론이나 저 이론적인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술에서 보면 그 채점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거 이거 말고 모든 걸 다 써야 되는 게 10점 문제인 거 아시죠? 예, 알고 있는 거 준비한 거 다 써야 되는 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차 거듭될수록 요 문제 구성이 나왔나 한번 눈으로 계속 확인하시고요. 요거 따라서 내가 시간 전략이나 몇 분 안에 1, 2번급을 해결할지 이런 것도 각자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요 구조에 맞춰서 내봤고요. 문제 1번으로 바로 들어가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제 계속 없어지죠. 2기, 3기, 4기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배점에 따라서 어떻게 논점 구성하셨는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1번에서 확인할 얘기들 한번 해볼게요. 문제 1번은 보다시피 실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문제죠. 일단 길어서 물리적으로 길어서 그 부담감도 있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요. 그런데 그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건 저희가 좀 이렇게 다짐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우리가 상황을 if를 하지 않는다.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주어진 지문 안에서 해결을 하는 답안을 만들어 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계속 말했다시피 물은 그대로의 그 목차를 따라가 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1번은 굉장히 길지만 사례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첫 번째 우리가 사례형에 대해서 답안지 구성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요. 문제 1번 보시죠. 여기서 저랑 같이 읽어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지 한 번씩 쳐보세요. 자, 문제 1번 전 포인트만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줄 집합 건물이 아니다. 그죠? 요거 놓치지 않으셨죠? 요거 놓쳤다면 밑에서 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101호, 102호로 구획되어 있다. 토지 건물인데 구분이 아님에도 구획되어 있다는 특수성이 있네요. 그리고 저는 102호는 B에게 임대하고 있다. 이거는 소유권 외의 활동이기 때문에 별 상관없는데 문제 3번으로 2번으로 이어지니까 밑줄 쳐보고 자, 물음 1번에요. 키워드 부동산 가로치고 토지 및 건물입니다. 토지 및 건물이란 단어.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나오는 토지 및 건물에서는 복귀할 때 여기 보시면 되겠죠. 일괄 평가 중에 저희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네, 1단지 그 다음에 지금 토지 및 건물이라고 나와 표현되어 있는 복합 부동산입니다. 복합 부동산. 그래서 이 용어 토지 및 건물을 복합 부동산 의뢰됐을 때 실무적으로 고민 없이 그냥 개별평가예요, 여러분. 고민 없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일괄 평가에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두 번째 줄 원칙입니다. 원칙적인 감정평가 방법 물었어요. 원칙. 그리고 방법, 근거, 적정성 네 가지를 물었죠, 여러분. 15점이면 이제 배점이 1번 개설이나 문제제기나 의 쓰시고 2, 3, 4 목차로 가고 우리 플러스 목차 5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 큰 책에 좀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물음 2번입니다. 물음 2번은요. 전세로 임차하기로 했고 전세권 설정에 참고 전세 금액 및 설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 이유는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본건의 타당성 부분 자체가 부분평가 가능하냐 이 말이잖아요. 부분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합리적인 이유, 목적 있는지 그리고 특수한 이유가 있는지 그 두 가지 단서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참고가 이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를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건물의 이 부분 50제곱미터만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건의 타당성에 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사례 답안지의 구성에서 아까 들어간 것 중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된다 안 된다의 결론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 그 이론의 특수성이 있는데 여러분 끝나고 평가 이렇게 썼는데 어떨까요? 논리적인 방어만 다 가능하면요 틀린 답안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분평가 된다 안 된다 나 안 된다라고 썼는데 그럼 그 이유가 합리적이면 오케이 마이너스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사례형 나왔을 때 너무 내가 답안을 정답을 적었는가 적지 못했는가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큰 흐름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저는 부분은 안 된다고 했고 조건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식은 있는데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음 3번입니다. 여기는요, 배점을 보세요. 네, 5점입니다. 5점. 여기서는 그 페이크에 빠지면 안 되는 게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토지. 그리고 5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거나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의 차이나 개념이나 이런 거를 논의하고 갈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5점이라는 즉 문제 주어진 대로 내가 처리하고 나가려고 한다라고 우리 5점은 두 개의 목차잖아요. 그죠? 그럼 뭐 쓰면 좋아? 관련 규정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지 그러면 배점 끝나요. 그래서 5점이란 점수에 포인트를 맞추시고요. 물음 4번입니다. 물음 4번은요. 두 번째 줄 조건부 평가에 관해 설명하고 여기 본건 평가 가능 여부. 이거는 또다시 기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부 감정 평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조건부 평가 가능한가? 얘는 사례형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따 답안지 체크하겠지만 합적실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답안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는가. 그게 문제지. 된다 안 된다는 점수에 큰 차이는 없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합적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거가 잘 들어가 있는가 그거를 채점자는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채점하려고. 그래서 사례형의 일괄 부분 그리고 2번은 부분 3번은 거기 그 저당권 설정 여부는 논외로 하고 토지의 평가 방법이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답안지로 들어가 볼게요. 답안지입니다. 답안지 서 보시죠. 자, 우리 사례형이 나왔고요.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논리적인 흐름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얘는요. 얘는 답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서를 뭐처럼 한다. 이런 애들은 법규처럼 바로 답을 다 적어주자. 서 부분에. 그래서 채점자가 몇 청부의 답안지를 보면서 걸러져요. 어떤 이런 식으로 길거나 물음이 이렇게 분설된 애들을 서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라고 하면 이제 호감도가 이제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문제 1번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주세요. 자, 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밑줄 치라고 했었잖아요. 문제 1번에 서 보시면 일단 감정평가는 보시다시피 세 가지. 시장가치, 현황기준, 개별 물건 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이론적으로 다양한 원칙을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원칙이다라고 하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 복합 부동산 보이시죠? 문제에서 집합 건물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얘를 복합이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근데 우린 다 알죠? 얘가 복합 부동산이라고 명칭을 써주시고 세 번째 줄 개별 감정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적극적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C가 의뢰한 1분만의 부분 평가인데요. 여러분 이거 된다 안 된다는 논리적 흐름만 잘 타면 된다. 저는 그래 이 논리적 흐름은 뒤로 보내고 다섯 번째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써요. 그 다음 보시죠. 의뢰인과 협의를 통해서 이거 진행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논리적으로 얼마나 흐름이 탄탄하고 그 다음 단계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시 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경매감정평가에는 이 문구 기억나시죠? 건물의 구애됨이 없이 그냥 나지상정 가액 주시고 불리한 정도를 반영한 가액을 병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부는 합적실 판단하겠다. 그래서 요 서를 기억해 두세요. 서 꼭 별표 쳐 놓으시고요. 문제가 길어질수록 물어본 바를 서에다가 답하는 형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원칙적인 감정평가 방법 등으로 들어가서요. 답안 구성 한번 보면요. 3페이지까지 이어지죠, 여러분. 15점입니다. 15점. 15점에서 지금 1번부터 자기 이제 답안지 다음 주에 받으시잖아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1번. 원칙적인 감정평가 방법. 2번. 근거. 물은 그대로인데요. 이거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 놓치시게 됩니다. 1번 원칙은요. 개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개별의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복합에서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원가, 양자를 합산. 이게 개별 평가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근거 보시죠. 근거는 7조 1항만 달랑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제도와 첫 번째 줄 제도 보면 민법 99조 1항에서 개별 등기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 7조 1항, 그러니까 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우리도 법적 궤도를 똑같이 맞춰서 물건별로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이론적인 측면 나오는데 이거는 뒤로도 나오죠. 효용의 문제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하셨고 3번 해당 방법의 적정성인데 이거 조금 까다로워요. 일과를 어디까지 써야 되나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는 반가로 1번에서 일괄 감정평가의 이론적인 얘기를 쭉 썼고 본건의 경우 해서 한 줄 띄고 꺽쇠로 좀 처리해봤어요. 본건의 경우 아까 101호와 102호를 구획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 본건의 경우 첫 번째 줄에 임의적인 구분이다.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 가벽이고 철거할 수 있고 그죠? 임의적 구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문패와 통칭상의 그냥 구분으로 구분 건물이 아닌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에서 거래할 때 101호, 102호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101호, 102호로 일체 거래되지 않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일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 해당 방법의 적정성은 약간 부연 설명이긴 한데 물었으니 해당 방법은 본건의 경우 일괄이 되지 않고 원칙적인 즉 개별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가로 3번에 별표 쳐놓으시고요. 여기까지는 다 쫓아오시고 마지막 반가로 3번 시상가액 조정. 원칙 개별이라 할지라도 그죠? 검토할 때 하면서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본건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원칙적인 감정평가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현실에서는 복합 들어왔을 때 그 개별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네, 10점의 분량에 자, 뭐가 중요하다? 그 논리적 흐름이 중요하다. 1번. 얘가 부분이란 건 다 알아요. 그죠? 1번 부분 감정 평가 의의를 적어 주시고 2번으로 넘어와서 반가로 1과 반가로 2로 좀 구체적으로 써 주셔야 되는 거죠. 반가로 1번 보시죠. 특수한 목적이 있는지 검토하자. 기본서 생각해 보시면 예시되는 그 구체적 예를 생각해 보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특수한 목적이란 자체가 보상, 소송, 경매 등등등등 공적인 평가나 그죠? 사인의 그런 의뢰라기보다는요. 특수한 성격, 보상과 소송의 증거 등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엄격하게 했고 반가로 2번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검토 보실까요? 자, 합리적 이유는요. 지금 보시면 전세권 설정하려고 참고하려고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줄 보면 건물의 일부분만 부분 감정 평가할 경우 위치, 향 이런 개별적 요인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따라서 일단 이렇게 나온 감정 금액이 의사결정에 지원을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경매 신청에 실익도 없다. 즉 구분 소유 부동산이 아닌 이상 일부만의 전세권 설정은 어렵다. 따라서 의뢰인과 다시 협의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래도 50제곱미터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도 50을 왜 하는지 할 건지.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다고 보여지고 넘겨서 본건의 타당성입니다. 일단 저는 없다고 봤어요. 없어요. 그렇게 보고 업무윤리 그죠? 두 번째 줄 보면 설명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무리 보시면요. 즉 타당성은 없고 그럼에도 의뢰인과 협의할 수 있고 만약에 진행했다라고 하면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분만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유 등을 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15회 때 199의 예시를 들어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로 출발을 해서 누구든지 거기까지는 가는데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거 그 이상 있죠. 의뢰인과 협의. 만약 한다, 평가서에 적는다. 이런 것까지 계속 와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물음 3번. 세 번째. 임의경매에 대한 얘기. 여기는 배점 5점 신경 쓰고 1번. 관련 규정.
뭐 관련 규정이야. 그 두 번째 줄 당연히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근데 유형에서 우리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보려고 보는 게 아니다. 네 번째 줄 다만 본건은 특수토지죠. 제시 외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이고 실무 기준에 규정이 나와 있다. 그래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평가를 합니다. 반가로 2번. 임의경매에 대한 개념은 다 뺐어요. 두 번째 줄 보면 우리 평가 영역에서 토지만의 평가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감정평가 관계 법률, 일반 이론, 최를 전제로 되게 이론스럽게 적었죠. 최를 전제로 평가하겠다. 하지만 평가서에 들어가는 문구 그대로 건물의 구애됨이 없이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줄 보면 토지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가격도 병기하게 됩니다. 토지 가액이랑 여기 지상 건물 있죠. 평가는 지워주시고요. 토지 가액, 지상 건물, 감정 평가사에 별도로 기재까지입니다.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어서 평가는 일단 토지만을 의뢰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병기하는 수준으로 가고요. 그래서 여기는 답안지 복귀하실 때 자기를 한번 반성할 때 내가 배점 지나쳤고 논점 이탈이 없었는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조건부인데요. 조건부 여기 10점으로 나왔어요. 10점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채점할 때 보는 건 2번입니다.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얘기인데 반가로 1번 조건의 합리성 보면요. 합리성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줄 보면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얘기를 주로 할 수 있어요. 경제적 가치 올라가서 합리적이다 넘어가고요. 조건의 적법성은 공법뿐만 아니라 사법, 그죠? 공사법, 법률상 내용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그 얘기. 그리고 반가로 3번 조건의 실효성인데요. 세 번째 줄 보면 저희 첫 번째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관점 있죠. 얘도 좀 따로따로 풀었을 정도로 한번 답안을 기억해 보시고 실현 가능성에서 많이 나오는 건 세 번째 줄 의뢰인이에요. 의뢰인이 사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등장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게 은행이요. 금융기관. 얘네들은 그 자금 실행력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된다 쪽으로 현실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의뢰인이 여기는 사인이고 특별히 공적 목적도 없어요. 그래서 조건의 실현성이 있을까? 물음표가 오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좀 특수하다라고 하면 이거 된다 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검토 부분은 저희 그 플러스 복자 조건 설정 원칙이 불부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1번은요. 저희 요거 논점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논점 자료. 자, 우리 기본서에서요. 기본서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감정평가 방법 그 부분이잖아요. 저희 5쪽 보시면 감정평가 방법에 분류돼 있죠. 저랑 이거 빠르게 확인하는 걸로 해설 자료를 좀 이용하려고 해요. 15의 3번 첫 번째 보시죠. 두 번째 반가로 2번 1구부가 우리 방법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1구부. 그 중에 일괄에 예시 써놓으시죠. 1단지 그리고 복합 부동산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일괄로 보는 구분 소유권 평가까지. 그죠? 그래서 일괄의 예시를 3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19의 1번 한번 보시죠. 여기도 반가로 1번 토지, 건물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부동산을 일괄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 이론적인 근거 몰았어요. 평가 방법. 그리고 20회 3번 보실까요? 자, 1단지 처음 예시했던 거 1단지 나왔죠. 1단지 평가에 대해서 20점의 분량으로 반가로 1 개념과 고려할 사항. 반가로 2는요. 사례 3가지. 여기 표현 있죠. 사례 3가지. 저희 이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 3가지 또는 5가지 이상을 설명해라. 사례 몇 개를 써라. 이렇게 나오는 세 번 정도 등장했네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거. 그 다음 오늘 푼 26회 1번은 구분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부분과 조건 등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큰 배점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1번에서 나오긴 했지만 모두 나오진 않아서요. 우리 감정평가의 원칙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시장가치 기준은 우리 3편으로 가고요. 가치편으로. 그죠? 그 다음 현황과 개별 물건인데요.
지금 개별 물건 기준은 봤어요. 현황은 현조, 기, 소 이렇게 있는데 기한부나 소급이나 조건부에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현황 대비해서 조건부는 마지막 맨 밑에 보면 가장 최근 31의 4번에 현황에 대한 예외로 여기도 보시면 사례 3가지 제시하시오 이렇게 기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점 4개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를 골라라 라고 하면 논점 2, 그 다음 논점 1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논점 2, 1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김에 논점 1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논점 1. 자, 논점 1은요. 아주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감정평가의 기초편, 첫 장이에요. 누구나 잘 하실 텐데 어떤 식으로 기출되냐 하냐면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이고요. 개념 한번 문제 찾아보시면 최근 빈출이 29의 4번 보시죠. 29의 3번입니다. 여러분 3번. 회계에 관한 감정의 개념 차이를 우리 감정평가랑 엮어서 냈고요. 29의 3번 동그라미. 그 다음 31회 1번 보세요. 감정평가의 개념을 이때는 기준가치랑 뭐 복수평가 뒤에 부연 설명이 붙었지만 어떤 것이 와도 얘는 어디든 위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기능에 대한 얘기예요. 1회 보시죠. 맨 위에. 이렇게 묻긴 이제 어렵죠. 단순한 약술은 일단 기능, 7회 4번 기능 그리고 플러스 알파, 직업윤리 등 뭐 다양한 것으로 엮이고요. 세 번째는 16회 보시면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 자, 직업윤리에 여기서는 반가로 1, 2, 3 보면 이론 법률적 그리고 공인 전문의로서 직업윤리를 물었고 이때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자 추천제라는 그 제도랑 같이 물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시면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문제였고요. 안 나온다 했는데 이제 나온 게 맨 밑으로 오면 32회. 굉장히 시차를 두고 32회 2번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실무 기준에 대한 오늘 문제 푸신 문제 3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놓쳤지만요. 11회 1번 보면 아까 개념에서 제가 하나 어디 갔지라고 했는데 컨설팅과의 관계 있죠. 감정평가 대 컨설팅.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둔 건 4번의 케이스로 업무 영역 편이에요. 업무 영역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25의 3번 보이시죠? 가운데 있는데요. 평가 검토. 즉 우리가 가치추계, 비가치추계 그리고 평가 검토 영역으로 기본서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 평가 검토 보시면 25의 3번에 들어가 있고 맨 밑에 보면 32의 4회에 심사와 검토를 비교하는 문제. 그러니까 기출을 자기 혼자 해도 좋지만 할 수 있죠. 그런데 강사랑 같이 하는 이유가 흐름을 자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 역시 32의 4회 심사 검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련의 흐름이 그래요. 평가 검토가요. 이론적으로 해석이 뭐 2가지 견해가 존재하긴 해요. 그래서 이걸 이론적으로는 교수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랐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업무 영역으로 속해 있죠. 근데 우리 감정평가법에 보면 심사라는 실질적인 제도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고민스러운 거예요. 평가 검토를 미국식 또는 다른 국제 기준 따라서 우리가 이론 영역으로 정리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심사 제도가 들어와 있네. 그럼 도대체 검토랑은 어떤 차이인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네를 비교해서 이제 단독으로 또 나올 애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1년으로 이어지는 게요. 타당성 조사고요. 그리고 저도 보는 게 심사의 영역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규칙상에, 법에. 그래서 감정평가 심사를 다시 한번 단독으로 또 가능해요, 여러분. 얘는 여기서 이미 기출됐기 때문에 낯선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가 문제 정리 보면 타당성의 조사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렸거든요. 4쪽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그래서 오늘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문제 1번이 감정평가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1장으로 오늘은 거의 1장 내용이 많습니다. 1장으로 돌아가서 해당 논점에 나왔던 기본 이론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 영역에 대해서도 지금 묻고 있으니 저희 책에 돌아가서 업무 영역을 확인하실 때 평가 검토편에서는 이거 정리해 놔야겠죠. 아,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었고 나온다고 하면 다시 나오면 고맙고요. 그죠? 땡큐고 이렇게 변화해서도 나오겠다를 인지하고 준비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문제로 실어드린 건 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주에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논점 1과 2 그걸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큰 거 풀었죠. 문제 1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2번 보세요. 단문형입니다. 여러분 문제 2번 한번 보시면 그리고 문제 40점이나 30점이나 이렇게 단일 개념을 순차적으로 심플하게 묻던가 아니면 최를 40점으로 묻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논점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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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는 2번급은 30점으로 구성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거 여러분. 문제 1번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 누구나 다 아시죠? 쉽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론이 있을까? 첫 번째, 배점을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30점이면 페이지 5개 쓰잖아요. 웬만하면 이렇게 총론이고 쉽다라고 하면 배점 줄이지 않고 조금 많이 쓴다, 좀 넉넉하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성과 정확성, 총론에서 차이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 2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부동산의 종류, 종별과 유형에 대해 나왔고 이거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일본의 기준 체계를 우리는 없는데 가지고 와서 문제를 냈습니다. 첫 번째 개념과 분류 목적은 GS에서 썼고 그 다음 종별과 유형에 따른 가격 형성 요인 분석 그리고 마지막 평가 시 유의할 사항까지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쉬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답안지 한번 보시면 자, 구체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 이번에 30점이고 자, 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서와 결은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 참고 자료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읽는 건 넘기고요. 답안 바로 들어가서 자, 여기 개념 물었죠. 개념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 의의에서 한두 줄로 끝내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구체성은 구 쪽으로 가서 이렇게 표현하겠다. 1번 의의를 쓰시고 종별이란 용도에 따른 구분이고 2번 그 내용 지역 종별과 토지 종별이 있고 마지막 3번 유의점입니다. 이게 실전에서는 시간상 이렇게 다 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그렇게 해보고자 그 전략을 좀 드립니다. 유형 보시죠. 유형도 똑같아요. 1번 유형이란 2번 그 종류의 내용이고요. 3번 유의사항은 유형은 물리와 법적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반드시 임장활동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별 유형의 분류 목적은 3가지. 반가로 1. 일단 경제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결정한다. 용도 지역이. 그죠?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완전 소유권인지, 뭐 구분 소유권인지 등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10쪽으로 와서 이것은 2가지의 능률화와 체계화, 평가 활동을 능률적으로 그리고 이론의 체계화. 우리가요, 종류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준 체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게 있다라고 하면 이론이 좀 더 체계화 될 텐데 그 얘기입니다. 자, 종별과 유형에 따른 가격 형성 요인 분석은 자, 여기 1번. 일단 가격 형성 요인의 의의를 좀 써 보시고요. 종별과 넘겨서 유형으로 나눠서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종별은 반가로 1번 지역 종별 보이시죠? 지역 종별이고 11쪽으로 가서 모든 상관없습니다. 4번째 줄에 저는 택지 지역 내 상업지역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 토지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러면 얘는 밑에 3번째 수익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 가점 환행기 중에 여러분들 환경 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환경 조건 하면 좀 쓰실 게 있어요. 상업지대 내에서는 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경쟁이 어떤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 그렇게 구체적으로 서술이 가능하고 반가로 2번 토지 종별 보세요. 토지 종별. 얘도 4번째 줄 예를 들어서 이제 상업지에 대한 얘기예요. 상업지.
그러면 여기 쓰여진 거 보시면 배우지, 뭐 전면도로 더 구체적이죠. 그러면 여기는 가점 환행 획기 중에서 여기도 환경 조건 한번 찾아보시면 구체적으로 쓸 멘트들이 준비가 됩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3번 유형은요, 유형. 의랑 동일해요. 두 번째 줄. 예를 들어 건부지라고 해도요. 일단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건물만 뭐 또는 토지만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다음 권리 관계, 구분 소유권이나 아니면 내 소유의 완전 소유권을 요구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리적 이용과 법률적 관계에 대해서 뭐 건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유형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1쪽에서는 구체성이에요. 이건 다 누구나 다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연결할 때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가 될 거예요. 12쪽으로 가서 여기도 우리 이제 복습의 영역일 건데요. 여기 물어본 거에서요. 종별과 유형에 따른 이 부분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답안지 가져가자. 그래서 목차만 보시면 대상 부동산 확정할 때, 즉 기본적 사항 확정 시, 그리고 두 번째 가형료 분석 시, 즉 지역 요인, 개별 요인. 3번 삼방식, 4번 시상가액 조정. 이렇게 목차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에 내용은 제가 넘길게요, 여러분. 목차를 이런 구성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저희 그 해설 자료에 박스 한번 볼까요? 7쪽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의 기초편 보시죠. 논점 3이라고 붙여서 기초편 나와 있는데요. 안에 내용 자체가 3개밖에 없어요. 그죠? 3가지 문제를 담고 있고 17의 1번이 대상 부동산 어떻게 분류할지 중에서 종별과 유형의 복합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큰 배점이었어요. 30점. 그래서 지금 이거 총론 잘 쓰시는 게 이제 1단계고 두 번째 구체적인 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 기반으로 사례형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대상이 상업지역 내 3층에 뭐 상가 빌딩이다. 나는 구분 소유권만 평가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종별과 유형 개념을 걔랑 맞춰서 쓸 수 있는가? 그래서 기출이 보고 또 보고 해도 새롭게 보일 때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이제 확장되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1회와 9회는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넘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기인가 일기 때 우리 1회 1번 썼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특성으로 길게 한번 썼어요. 그래서 그거 기준이 1회 기준으로 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저희는 문제 3번 이제 직업윤리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보면요. 자, 실무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무형. 직업윤리는 우리 기본서의 총론에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 여기 문제 읽어볼게요.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감정평가 실무기준상은 27회부터 등장했는데 감정평가 실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기준 따라 답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 윤리를요, 기본과 업무 윤리로 200번에 규정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게 20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만 땄다라고 해도요, 조금 힘이 들어요. 20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예시 답안은 14쪽으로 가서 20점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종별과 유형도 줄이지 않았고요. 1번도 한 8쪽, 3분의 1 정도 썼어요. 힘이 많이 빠지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점 바로 15점 정도 처리로 갔어요. 따라서 1번에 개설 없이 바로 윤리 개념 썼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여러분 감정평가법 제4조 2항 한번 다시 한번 체크. 아예 전문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자, 감정평가서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 그리고 공정,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 보시고 규칙, 실무 기준, 법 이렇게 세 가지로 법 그 윤리 규정 체계가 있고 플러스 윤리 규정이 협회 강령도 있습니다. 협회 내부 기준도 있어요. 저희 합격하면 다 협회 회원으로 등록하잖아요. 그럴 때 협회에도 윤리 강령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거기까지는 쓰진 않지만 일단 기본 윤리 우리 앞글자 품신청보 다 아시죠? 네, 품신청보 이렇게 가고요. 안에 내용 모두 생략하고 2번 실의성실이요.
그 실무적으로 문제시 될 때 테두리를 가장 넓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2번 신의성실입니다. 신의성실. 여기에도 내용은 3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15페이지로 가서 그 감정평가법에 손해배상 책임 다음 28조의 2 신설 규정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대여 있죠. 대여나 여기 양도대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설사가 해설을 막 해주고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이유를 들면서 양도대여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지?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답변을 몇 개나 떠올릴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해설서에 좀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청렴과 보수기준 준수는 돈 받으면 안 된다 이건 똑같은데요. 좀 다르죠. 4번 보수기준 준수 보면 수수료율과 실비에 대한 준수예요. 청렴도 어떤 걸 받지 말아라. 그게 더 크면 보수기준은 그 법대로 잘 받아야 된다. 3번째 줄 그 업자 간의 동업자 간의 윤리 문제가 16회 때 나왔다고 했잖아요. 요 규정도 유사합니다. 과도한 경쟁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할인, 그죠? 특수 물건 등의 할증을 억제하여 감정평가 업자 간 지켜야 할 직업 윤리 확보. 그러니까 16회 때 토지 소유자 추천 제도 역시 너무 경쟁하면서 수수료 할인해주고, 그죠? 금액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업자 간의 윤리 얘기가 여기 보수 기준 준수랑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윤리 보시죠. 업무윤리. 여기는 1번 의뢰인에 대한 설명 등인데요. 여기 별표 쳐 주시고 서나 결 또는 금방 사례할 때도요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6페이지 가서 첫 번째 의뢰하기 전, 그러니까 수임하기 전에요. 아까 부분평가 안 된다고 하면서 설명해 줬죠. 그런 식으로 수임하기 전에 의견 나눌 수 있고요. 2번은 우리 많이 봐요. 조사 과정에서 제일 큰 게 대상 물건 불일치할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는 조건부 평가할 때 뭐 이럴 때 할 수 있고 3번은 실무적인 내용. 발급 후나 이후에 이런 어떤 의뢰가 있다라고 요청이 있다라고 하면 설명하는 것. 그 다음 2번 불공정 감정평가 회피. 여기는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규정하는 이유. 고의적인 과소나 과대를 방지하려고, 그죠? 고의적인 과소나 과대 평가 방지이고 마지막은 비밀에 대한 비밀 준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그 규정들을 보면 가장 큰 타이틀로 묶을 수 있는 게 이거 왜 규정하는가? 첫 번째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액을 제시하려고, 그죠? 그걸 첫 번째 답으로 할 수 있고요. 그죠? 두 번째는 미리 의뢰인과 분쟁을 예방해요.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규정하는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돼요.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은 약수령입니다. 약수령. 얘는요, 우리 그 해설 자료 7페이지 한번 확인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가론부터 시작하는 얘기긴 한데요. 자, 논점 4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7페이지입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면 지대론, 지가론, 상원입지론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빠져 있을까요? 지대론, 지가론, 꺽쇠 표시하시고 도시구조이론. 요거 아직 안 나왔긴 해요. 그죠? 우리 기본서에 맨날 있는데 기출도 안 물어봤는데 조금 문제 구성하진 저도 안 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 패턴대로 보면 지대, 지가, 그 다음에 도시 얘기, 도시 구조, 그 다음에 우리 완전 이게 틀은 아니지만 입지론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대, 지가 건너뛰고 입지. 그 중에서요 특징 보이시죠? 2회 때가 아주 옛날에 나 지대론 좀 물었고요. 2회. 그러니까 2회에 저희 한번 조금 변형해서 풀었었고 11회 보시죠. 그 중에서 제일 중심적인 거 차익지대와 절대지대 얘기가 한번 아주 오래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대 얘기의 완결판은 10회 3번이죠. 이제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위치지대. 따라서 차액, 절대, 위치 이건 나왔어요. 차액, 절대, 위치. 8회 5번에 도시지역의 토페카 현상 있죠. 얘는 도시 지가 이론입니다.
우리 제 기본서 8번까지 있나요? 그 많은 이론 중에 그 기출을 쭉 보면 딱 한 번 토페카 현상, 직각 구배 현상이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몇 안 되는 문제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11, 15, 19입니다. 11, 15, 19. 이게 입지론 분석인데요. 입지론에도 여러분 되게 많아요. 공업용이 제일 고전적이고, 고전적인 건 튀내내 입지교차 지대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상업용, 그 다음에 유형별로 굉장히 많은 입지론이 존재하는데 우리 기출은 상권,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상업용 부동산의 입지결정 요인에 대해 설명하시오인데요. 여기도 답안지 한번 볼게요. 약수령입니다. 자, 아는 것은 다 써야 합격 점수 가져갈 수 있는 그 문제인데요. 자, 약수령 보세요. 문제 4번이에요. 자, 상업용 부동산의 입지 결정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 한 줄 보면 개념으로 튀어나와야 될 게 첫 번째, 입지. 그죠? 입지란 무엇인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2 물어본 거. 입지 결정 요인. 그리고 이런 지금은 5점은 잘 안 나오지만 단독으로 5점, 10점 약술에서 마무리는 18쪽으로 가면 3, 땡땡땡과 감정평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 입지 분석과 감정평가. 뭐 대단한 건 써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겹치거나 비교할 수 있거나 관련되거나 이런 문제를 쓰시면 되는데 자, 입지에서 그 개념은 같이 확인할게요. 입지 개념입니다. 일단 입지라는 건 어떤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예요. 경제활동이랑 장소를 엮어서 봤을 때 입지라고 하는데 두 번째 줄 보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경영활동, 경제활동이 소재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활동과 그 물리적인 땅의 그 위치에 대한 얘기를 같이 보는 게 부동산 입지입니다. 그 다음 저는 조금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입지가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인데 자, 부동산은요. 세 번째 줄 특정 입지 모두 같습니다. 다 개별적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똑같은 데는 거의 없어요. 없죠. 그리고 하나 더. 부동산 시장이 다른 자산 시장의 상품들과도 차별화되는 점이 입지입니다. 입지에 따라 선택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입지가 1번은 개념을 세 번째 줄까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생각하시면 되시죠.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밑에서 두 번째 입지는요. 절대적 공간인 이 부지와 부지 얘는 그냥 지리적인 좌표 생각하시면 돼요. 지리적인 좌표. 그리고 상대적인 공간 입지인 접근성 있죠. 이게 위치라고 얘기하는데 위치는 뭐 도심 중심지까지 거리, 판매 시설까지의 거리, 즉 상대적인 접근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지 분석이란 입지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걸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업용 부동산 입지 결정 요인은 목차 한번 보시면 저는 2번, 배후지, 3번, 가로 조건. 되게 공격적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1번의 입지 결정 요인의 개념에서 보시다시피 맨 끝에 줄 사경행 우리 가역료로 쓰셔도 충분해요. 충분한데 일단 입지 분석에서 그런 다양한 서적들에서 보면 일단 배후지 그리고 인구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배후지 썼고 두 번째는 가로 조건 마지막 입지 분석과 감정평가에 대한 상호작용 얘기인데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사경행 일지, 개 등의 가치 형성 요인에 해당해요. 입지 분석이란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맨 마지막 줄 보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야잖아요. 입지 분석 역시. 감정평가도 의뢰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양자는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활동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문제고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지대지가 입지론으로 이어지는 이 기출 한번 보시고요. 7쪽 보셨잖아요. 넘겨서 우리가 오늘 풀지 않은 위치지대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소매인력과 허프 모형에 대한 얘기. 여기는 다 해답지 있고, 그죠? 봤던 기출이고요. 그 상권의 마지막 그 10쪽으로 가면 그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 안 나왔어요. 얘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입지론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얘가 공업용일 때 얘는 정말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배버 삼각형 얘기고 그 다음에 상업용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가장 기본 이론이에요. 근데 저희는 어디에 나왔냐면 뒤에 상권 분석 모형인 허프랑 레일리가 출제됐는데 얘를 말하기 이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론으로 다루는 고전적인 이론은 여기가 출발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얘네나 얘네 나머지 모든 용도 있죠. 모든 용도는 튀네네 입지 교차 이렇게도 얘기하고 위치지대설 있죠. 위치지대. 이걸로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칸을 보고 있는 건데 예상하시면 딱 보면 크리스탈러가 안 나온 거잖아요. 설마 여기가 또 나올까 싶지만 여기 출발점이 여기였다. 10쪽에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얘는 10점 이상 또는 5점 이상은 나오지 않아요. 그죠? 20점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책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바쁘게 왔습니다, 여러분. 제 논점 자료는 저희 그 책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책이 있으신 분들은 자료 줄여가는 것도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강사를 선택한 이유가 나중 가면 좀 반복의 의미랑 자료 버리는 맛이 있어요. 지금 이제 2기 됐기 때문에 좀 많이 눈에 익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버리시길 바라는 거죠.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보고 기본서에 싣고 버린다. 그 전략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게 힘들면 조금 더 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